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처음에는 조금 나쁘게 시작해서 조금 걱정을 했지만,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빠르게 낙폭을 줄여 조금 상승하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마지막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길 바라며 오늘의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 4월 미국 증시는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상장 폐지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혹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도 급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가 깨져야지 그때부터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최근 들어 많이 투자하는 이 주식, 그런데 갑자기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한 주의 출발 저 기릿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미국 금리 역전 우려, 개별 기업 실적 주목, 코스피는 2700에서 2820선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조금 낮고 위에가 조금 더 열려있다는 소린데요. 이번 주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지난주에 역전되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종목 위주의 선별적 접근을 권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에서 악재는 뭐가 있나 봤더니 장단기 금리 역전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조치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NH투자증권은 분석을 했다고 한데요. 그런데 그 반면 긍정적인 건 뭔가 봤더니 국내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경제 지표의 호조와 그리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걸, 이거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경험이 많았으면서도, 그런데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의 장기화 여부와 실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 이거를 감안하자면은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큰 걱정 없이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번 주에는 2년물과 10년물 역전, 이것 때문에 살짝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실적이 긍정적인 종목을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은 뛰어오르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4월 미국 증시 견조한 상승 흐름 전망. 대신증권은 이달부터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기와 이익이 확신과 안도를 통해 증시 체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고물가에 대응하는 연준의 긴축 강도가 강해질수록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미국 증시가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남중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달 중 국제안전보장과 나토 미가의 중립국 선언을 통해 군사 충돌은 중단될 것으로 보며 선제적 시장 소통을 통해 증시 불안을 최소화하고 있는 연준의 행보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1월, 2월, 3월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였죠. 우크라 사태 그리고 플러스 연준의 빅스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증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리오프닝이 강화되면서 소비 중심의 경기 확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걱정보다는 선방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을 시작으로 성장주 중심의 투자 기회를 또다시 살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확실히 기리분들이 최근 들어 저 기리씨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4월달은 다르다, 2분기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고 저 기리씨 긍정적인 뉴스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저 기리씨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반대쪽 입장도 충분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이런 뉴스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기리분들, 물론 주식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악재가 새로 터질진 알 수가 없겠지만 1월, 2월, 3월 조금 고생했으니까 4월, 5월 이때쯤에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FNF 본격 액면 분할.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INC, 광주 신세계 등 신세계 그룹 계열사와 FNF가 본격 주식 액면 분할 절차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신세계 계열사들은 6일부터 그리고 FNF는 8일부터 3거래일 동안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한프와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한 상상인 제2호 스펙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상장하는 기업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키움증권의 키움 제6코스페. 혹시나 청약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한프라는 기업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관련 내용을 봤더니 한프는 지난 1월 2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기심의 심의 의결에 따라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한프는 곧바로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되어서 이렇게 결국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이번 상장 폐지에서 피해를 보신 기업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나저나 과연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됐나 봤더니 일단 원래 가격은 1135년대 거래정지가 장기간 되다가 이번에 정리매매가 시작하면서 한 분의 10분의 1로 토막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말 그대로 여기에 투자를 했다면 그냥 한순간에 10분의 1 사실상 깡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이러한 상장 폐지 경험이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적자투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몇몇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테슬라도 무조건 적자 기업인데 적자 기업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적자 기업이 모두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반대로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압도적인 확률로 적자 기업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종목을 고민하실 때 적자가 찍혀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나중에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앞으로 또 멀면 안 되겠죠. 1년 안에 흑자전에 성공할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옆에서 다른 사람 말을 듣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누가 말하는 걸 보고 아 그런가 보다 여기 친환경 관련인가 보다 그러한 낚시성 미끼에 낚여서 이게 실적이 어떤지 아닌지 그런 것도 체크를 안 하고 매수하는 것, 그런 것들은 투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도박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기업을 보는 눈이 완벽하게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은 적자 기업은 피하는 연습부터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MZ세대의 64%는 돈을 더 내도 ESG 실천 기업 제품을 사겠다 이러한 선택을 내렸다고 한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 10명 중 6명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쟁사의 동일 제품과 비교해 얼마나 내가 더 지불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2.5에서 5% 정도의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응답자의 4.2%는 10% 이상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기리씨 잘 몰라서 그럴까요? 보통 ESG에 관련된 그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와중에 요즘에는 착한 소비 이러한 단어가 뜨면서 그런 제품들도 잘 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얼마나 더 지불할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2.5에서 5% 정도를 지불할 수 있다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로는 투명, 윤리, 경영 실천이 51.3%,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 보호가 13%로 꼽혔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의외네요. 환경 보호가 많을 줄 알았는데 투명, 윤리, 경영 실천 이게 무려 51%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버핏 절친 찰리 멍거 만능 투자법 없어 돈 벌려면은 이거 해야. 자, 오랜만에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오랜 파트너이자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찰리 멍거가 Z세대를 위한 투자 조언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멍거는 도대체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만능 투자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플러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는 게 이게 바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말 그대로 주식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너무 속상해 말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섹터를 나눠서 매수하자, 그러니까 안정성을 최대로 높인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여러 섹터의 종목으로 구성함으로써 최소한 10%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주변에 훌륭한 투자 조언가를 두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말은 조금 어렵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주변에 훌륭한 투자 조언가를 두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요즘에는 책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좀 많고 그리고 방송도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주변에 훌륭한 투자 조언가를 두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플러스 찰리 멍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만능 투자법 그런 거 없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여러 섹터를 한 번에 사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식시장은 어떤 일이 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라는 게 터졌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옛날에는 9.11 테러 이런 것들이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 끝까지 살아남으면 이기더라, 이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했거나 혹은 한쪽 종목에 몰빵을 하다가 물론 그때그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말을 반대로 말하자면은 크게 망하면은 깡통을 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장이라도 버티면은 결국 또 신고가를 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딱 이게 단 것 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자.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복리의 마법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게 주식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외국인 1분기 한국 주식 7조 원 팔아치웠다. 순매도 1위 LG엔솔.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1분기에 한국 주식을 7조 원 넘게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매도했네요. 그리고 유가증권 코스피에서 5조 8천억을 매도했고 코스닥을 무려 1조 8천억이나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도대체 무엇을 많이 팔았나 봤더니, 일단 외국인의 순매도 종목은 1등 LG엔솔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데요. 외국인은 1월 27일에 상장한 LG엔솔을 3월 말까지 2조 9,400억이나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전체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엄청난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2등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이러한 기업들도 1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으며, 그러나 그러면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글로비스 이러한 기업들은 또 다르게 큰 폭으로 매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면은 야, 외국인이 진짜 LG엔솔 엄청 실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최근 외국인은 LG엔솔에 조금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많이 매도한 거는 상장 첫날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짜 거셌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매도한 게 있었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분기 동안 열심히 매도한 외국인, 이제는 또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희망 회로를 살짝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루 걸러 한 집씩 개업. 명동의 단체 관광객들 다시 발길. 자, 서울 명동역 주변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대 상가들은 코로나 이후 2년간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며 겨우 버텼는데 이제 조금 슬슬 나아지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상권 붕괴까지 몰렸던 명동과 이태원이 침체 터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3월 20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면제 조치 이후 모처럼 활기를 현재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업종의 변화도 현재 눈에 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화장품 로드숍 일변도이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외면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갔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코로나 동안 시민들이 멀리서도 찾을 만큼 실험적인 공간이 늘었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이날 명동의 한 식당은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에도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동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서울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명동에 안 가는 그러한 풍경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거기에 전부 다 화장품 로드숍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내국인들을 위한 상가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찾은 이태원은 명동보다 양호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동에 비해서 내국인 고객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데요.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이태원의 상가 공실률은 각각 9.4%, 5.9%로 전년 동기 공실률인 26.7%, 34.9%보다 크게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을 직접 가보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이런 뉴스를 딱 보니까 슬슬 정상화로 가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4월 코스피 2600에서 2800선 장단기 금리 역전 비중 확대 기회. 대신증권은 이달 코스피 밴드를 2600에서 2800으로 제시하며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은 비중 확대 기회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는 매수를 하자, 이런 의견인 걸 볼 수 있죠. 이경민 연구원은 미국채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 신호로 단언하기 어렵다며, 채권 금리는 상승세이고 10년 3개월물의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점에서 불안 심리는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라고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3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고점까지 반등 상승 국면에서 차별적인 실적 업황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의 강세가 뚜렷했다고 한데요. 그러니 지금부터 전략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달 중반까지는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계를 해야 되며, 2700 이상에서 추격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고, 조정시 지수 레벨 다운이 되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는 살짝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기회다, 이러한 전략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선호 업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으로
이유로 글로벌 병목 현상 완화와 경기 교역 개선 시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많이 투자하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는 추가 상승 시 이제는 비중을 축소할 때라고 보며 1분기 소비 모멘텀 정점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시크리컬 중 건설과 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은 급하게 살 필요가 없고 만약에 4월 중순에 증시가 조금 떨어진다면은 그러니까 2700이 깨지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최선 업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를 가장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위드 코로나 수혜주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는 좀 주식을 줄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입니다. 중국 비아디 3월부터 내연차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동화 모델에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중국은 이러한 결단이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중국 자동차 기업 비아디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동화 모델에 집중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3월, 그러니까 벌써 중단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아디가 세계 처음으로 내연차 생산 중단을 선언한 자동차 기업인데요. 앞으로 다른 세계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딱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차를 산다면은 야, 이거 내연기관차 사면은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가면 갈수록 수요가 적어질 테니까 중고가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나중에는 물론 그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겠지만 고장나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도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가 3월 생산한 친환경 차 대수는 10만 6천 대로 1분기 생산한 자동차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0%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판매 대수는 10만 4,800대이며 모두 친환경차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은 비아디가 역사상 처음으로 월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10만 대를 넘어선다리며 3월은 내연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제로라는 점에서 비아디가 내연차 기업에서 전기차 기업으로 완벽하게 점프한 그러한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LG 악재 속에서도 1분기 기준 최대 매출 선방 이번 주 성적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악재도 불구하고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주요 제품들의 수요가 이어지며 예상보다 크게 선전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는 7일 또는 8일쯤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발표하는 거 봤더니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이 70조가 넘을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출이 70조가 넘은 거는 사상 처음이라고 하며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1분기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우려했던 것보다 적었던 데다가 스마트폰, 가전 수요가 지속되면서 사업 부문 전반이 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프리미엄 가전의 판매 호조와 OLED TV의 매출 증가로 매출은 19조 8,900억, 영업이익은 1조 3,5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화가 나니까 진짜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 옷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중국도 황당 주장. 중국 상하이와 지린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방역 당국이 한국산 수입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한데요. 3일 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상하이 지린성 감염자와 한국 수입 의류의 연관성 이러한 제목의 검색어가 인기 검색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의 출처는 그냥 블로그가 아니라 건강15 그러니까 공산당 기관지 산하 매체라고 한데요. 지금 코로나가 중국에서 뒤늦게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화를 정부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가 봤더니 바로 방역 당국이 한국산 수입 의류 판매점 직원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되었으며 그가 판매하던 의류와 포장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 전혀 한국 의류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하반기부터 Q셀 실적 회복될 것. 신한금투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1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겠지만 하반기부터는 Q셀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투자기관 매수 목표 주가 5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은 1240억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이는 증권가 전망치 평균 컨센서스 대비 10% 이상 적은 전망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란 소린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뭔가 봤더니 바로 특히 Q셀이 1088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의 영업이익이 조금 나빠진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는 그나마 직전 분기 대비 적자폭이 400억이나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자폭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곧 흑자 전환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찰나 신한금투는 오는 3분기에 Q셀의 흑자 전환을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올해 태양광 수요량 증가 이상의 원부자재 및 중간재 업스트림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원가 부담이 완화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실적을 봤더니 매출액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크게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차트는 현재 바닥권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런 와중에 보라색 선이 120주선을 완벽하게 지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맛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꺾인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업들 이 기업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실적이 제대로 찍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120주선을 완벽하게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하나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 과도한 선반영. 제목이 좀 심상치 않네요. 최근 들어 사람들이 리오프닝을 많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은 리오프닝 기대감 고조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승을 반영해 하나투어 목표 주가를 64,000원에서 75,000원으로 17%나 올렸는데, 하지만 패키징 여행객 반등은 빨라야 3분기부터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에게는 중립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목표 주가를 올린 거 보니까 야,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하나투어의 주가는 87,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상승 여력이 오히려 마이너스 14%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200억원대 영업손실이 지속돼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라며 1분기 송출 객수는 18,00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수준이지만 코로나 이전 평균이랑 비교시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회복하기는 너무 멀고, 그런데 그 와중에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현재 7% 수준인 출국 수요 회복률은 올해 4분기 35%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100%가 조금 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전반적인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자명하나 올해까지는 얼리어답터 중심의 시장을 전망한다, 이렇게 부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투의 실적을 봤더니 올해까지는 빨간색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월봉을 봤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치가 절대 싼 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는 절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갈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릿은 신규 매수는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플러스 만약 보유 중이라면은 그냥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리오프닝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봤던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생각나긴 합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기름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